But I can turn around and say it's alright now. It's alright now. Yeah, yeah. 네, 이번에는 저희가 벼룩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선 벼룩시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벼룩의 여러분 영어로 flea예요. 요것도 그냥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정말 신기한 게 저는 가끔씩 이제 제 욕심에 저는 영어 말고도 불어랑 독일어를 꼭 한번 배워보고 싶거든요. 제가 어릴 때 미국은 사실 되게 많은 인종이 모여 사는 국가이라서 다양한 인종이 많이 있는데 제가 서부에 살았거든요. 근데 남부 지역은 진짜 그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남미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서부인데 전쪽 북쪽 그 워싱턴 스테이트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미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두 번째 언어, 영어 이외에 사용되는 두 번째 빈도수가 높은 언어가 바로 스페인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많이 공부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벼룩시장 의미 자체가 이 벼룩이 진짜 그 벼룩인 거고 시장도 시장인데 이게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해도 똑같은 단어인데도 의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직역을 해도 똑같은 의미가 통한다는 거. 그런 걸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여러분들이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언어, 특히나 언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은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여러분들이 자꾸 습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영어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더 높아져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영어를 많이 배우면은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더 언어에 대한 호기심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벼룩, 시장. 그렇게 바로 해석이 됩니다. 자, flea market. 벼룩시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옆에 나와 있는 swam meet. 얘는 미국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벼룩시장 또는 중고시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딱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요. 그때 느꼈던 가장 첫 번째 큰 문화 충격? 첫 번째는 조금 거짓말이고요. 첫 번째 문화 한 1.5번째? 아무튼 가장 먼저 느꼈던 문화 충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벼룩시장, 스와미트라는 것 때문에 조금 문화 충격이 왔었어요. 사실 한국에서 요즘은 이제 중고품 사용을 많이 이제 장려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고품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거리낌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르겠어요. 좀 중고품을 사용하는 게 되게 이상했어요. 누가 쓴지 모르는 물건을 내가 왜 사서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되게 이상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그게 오히려 다시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나눠 쓸 수 있는 거 좋다는 걸 알았는데 예전에 어린 마음에는 그냥 무조건 그런 마음 있잖아요. 왜 우리 언니가 입던 옷 입는 것도 싫잖아요. 물려 입는 것도 되게 싫어. 그래가지고 막 언니랑 동생 맨날 싸우고 동생이 엄마한테 왜 나는 새 옷 안 사줘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중고를 쓰는 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중고 시장이 별로 없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딱 미국을 갔는데 스와밋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까지 파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중고시장 가면은 팔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본 것 같이 여러분들 막 너무 사람들이 가난해서 이런 것까지 팔아서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야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뭐까지 팔았냐면요. 속옷까지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기가 입던 속옷까지 팔아서 그거를 이제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걸 왜 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수아미 딱 보고 이런 벼룩시장 보면은 그때 기억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아밋 그리고 또는 flea market 벼룩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프랑스에 위치해 있는 가장 큰 벼룩시장 바로 생투앙 벼룩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얘는 딱 느낌이 오죠?
영어가 아니에요. 불어예요. 그럼 제가 발음을 잘 못하겠죠. 그냥 생투앙이라고 여러분들이 대충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옆에 있는 것만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flea market. flea도 모음이 두 개가 있으니까 조금 길게 flea market 이렇게 읽어주신다는 것까지 체크 포인트. 자, 그러면 생투앙 벼룩시장에 대해서 다 볼게요. 이 두 문장을 이제 우리가 영작을 할 거예요. 아셨죠? 이 두 문장을 우리 영작을 할 건데 영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말로 바꿀 단어에 대한 영어의 뜻을 알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말의 어순을 영어의 어순으로 잘 바꿔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문장인지 같이 볼게요. 생투앙 벼룩시장은 2011년 건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벼룩시장은 유럽 최대 시장이며 한 해에 1천만 명의 방문객을 세계 곳곳에서부터 끌어들인다라는 두 문장을 우리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들, 뭐 건축 문화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우선 건축 문화재 보호 구역. 이미 한국말로도 어려워요. 이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은요. 건축 architectural 이라고 나왔죠? 건축 architectural 이라고 나왔고요. 근데 이 architecture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architect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architectural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architectur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은 제가 많이 헷갈려 해서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래 자막이 딱 나갈 텐데 자 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단어는요. 첫 번째 architecture 이라고 하면은요. 알아두세요. 뭔가 사람을 건축을 하는 사람의 의미를 들 때 뭔가 왠지 or이 붙을 것 같고 왜냐면 우리가 사람 명사를 표현을 할 때 이 or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architecture 이라고 하면은 건축을 하는 건축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의미는요. 그냥 건축 양식 건축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architecture, architecture, architecture. 자, 그러면 건축가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건축가는요, 영어로 architect. 근데 여기 뒤에 or이 없죠? 근데 원래 막 사람을 표현할 때 이 or 붙이고 막 하는 거가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건데 이건 일반적인 것과 조금 다르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architect이라고 하면은 건축가입니다. 건축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architect, architect. 읽는 것도 꼭 유의. ch가 있는데 arch라고 읽지 않는다. architect이라고 읽는다는 것까지 꼭 체크하세요. 자, 그래서 얘는 architectural 이라고 나왔으니까 형용사죠. 그리고 heritage는 문화재라는 뜻입니다.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은 보호구역, area는 구역. 요런 문장들, 요런 것들은 사실 직역이 제일 많이 사용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명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역을 하시는 거고요. 다시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 area. 부드럽게 다시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 area. 한 번 더.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 area. 자, 첫 번째 단어. 이게 제일 큰 그 고비였어요. 요것만 넘기면은요. 조금 수월한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지정되다. 잘 읽어봐요. desig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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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ate. 지정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되다. 잘 기억하세요. 아까는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 area였고요. 두 번째 배우는 단어는 지정되다, designate. 요거 다 읽다가 영작할 때 쓸 거니까 잘 기억해두기. 또 세 번째 단어, 방문객. 방문객은 visitors, visitors, visitors. 이때 방문객이라는 visitors 쓸 수 있겠고 또 여행객, tourist를 써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영어로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의미가 통하는 거지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무조건 직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tourist라는 말 대신에 오늘은 visitor이라는 단어를 써서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끌어들이다. attract, attract, attract.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생투항 벼룩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볼게요. 생투항 벼룩시장은, 그럼 아까 철자 나온 거 있었죠? S로 시작하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flea market은, 이거가 주어가 되는 거네요. 원래 우리가 바꿀 문장은요, 생투항 벼룩시장은 2011년 건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죠? 지정되었다가 나와야죠. 그쵸? 그 다음에는 뭐로 지정되었는지 궁금하잖아요. 뭐로 지정됐대요? 건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그럼 이제 문장의 구조는 다 끝났는데 어떤 것까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언제 지정됐는지까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2011년. 자, 요 순서 그대로 내려볼게요. 생투항 벼룩시장은 지정되었으니까 과거가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는 누구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진 거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를 써야 되는 거죠. 왜? 얘가 스스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나 건축문화재야 지정할 수가 없죠. 누군가에 의해서 지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was designated. 그렇구나. 뭐뭐로서 지정되었다라는 의미. as on, 뭐뭐로서, as라는 전치사 as가 들어갑니다. as on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 area. 가장 어려웠던 건데 진짜 쉽게 넘어갔죠.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 area. 언제? in 2011.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in을 맨 문장 앞으로 가지고 갔을 경우에 문장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쵸? 말 되죠? 지난 시간 수업 잘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아유 그거 되죠? 그거 질문이라고 하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장인데 여러분 영작 잘하셨고요.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생투항 flea market was designated as an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 area in 2011. 첫 번째 문장 힘들었지만 잘 완성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원래 문장은요. 이 벼룩시장은, 자, 이제 이 벼룩시장, 생투항 마켓은 유럽 최대 시장이며 한 해 1,000만 명, 1천만 명의 방문객을 세계 곳곳에서부터 끌어들인다. 동사가 뭐예요? 이 벼룩시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들인대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 벼룩시장은 어떤 벼룩시장인지 먼저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벼룩시장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어를 수식해주는 수식어구가 되는 거죠. 근데 수식은 형용사가 많이 하죠. 그리고 수식을 할 애들은요. 꼭 수식을 할 그 명사 제일 가까운 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벼룩시장은 끌어들인다라고 얘기 나온 게 아니라 이 벼룩시장은 이런 벼룩시장은 이런 의미예요. 이 벼룩시장 어떤 벼룩시장이에요? 유럽 시장의 최대의 벼룩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시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들인대요. 이때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유럽 최대의 시장이며 자체가 벼룩시장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에서 형용사는 정말 자기가 꾸며주고 있는 단어에 가장 가까운 옆에 있어야지만 왜?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내려가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나? 화면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제일 가까운 데 있어야지 읽는 사람도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쉽고 편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써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이 명사 바로 옆에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일단 바로 영어로 확인을 할게요. 끌어들인다고 해요. 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1천만 명의 1,000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부터? 세계 곳곳에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부사니까. 그래서 방문객이 어디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데서나 세계 곳곳에서 온대요. 자, 이제 우리가 영어 문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학습했던 단어들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영어 문장을 확인할게요. 약간 마음 떨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막 자꾸 확인해 보고 싶죠? 그럼 제가 잠깐 5초 시간 드릴 테니까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먼저 나올까? 그리고 유럽 최대의 시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 그리고 끌어들인다? 아까 끌어들인다를 attract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바로 요 뒤에 오고 그리고 1천만 명의 방문객? 1,000만 명의 방문객? 그것도 이렇게 뒤에 오고 그리고 나서 세계 곳곳에서부터라는 게 오면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짠, 한 해. 미안해요. 한 해 끌어들인대요. 이게 약간 김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긴장을 이만큼 끌어올렸다가 딱 나올 줄 알았는데 딴 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스타 K 같은 데 나오면은 이번 주 누구는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이번에 다시 갈게요. 이번 문장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짠! 다 나왔다. 자, 볼게요. This flea market is the Europe's largest market, attracting 10 million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in a year. 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This flea market is the Europe's largest market, attracting 10 million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in a year. 이 벼룩시장은 유럽의 가장 큰 시장이며 the Europe's largest market이며 그리고 이 마켓이 하고 있는 행동을 꾸며주는 거죠. 근데 마켓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ing를 써서 사용을 한 겁니다. attracting, 끌어들인대요. 이거 좀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천만의 영어로 뭘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더 영어로 숫자 표현을 하나씩 더 살펴볼 거예요. Attracting 10 million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in a year. 한 해에 세계 곳곳에서부터 10 million의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숫자 표현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영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숫자인데요. 왜 숫자가 어려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잘 읽어보세요. 숫자를 읽는 법 잠깐만 빠르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10, 10, 100, million, 100, 1000. 요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쉼표에 어디에 붙는지 잘 보세요. 공 3개가 있고 쉼표가 붙었어요. 요거를 우리가 thousand이라고 읽습니다. 공 하나 있을 때는 10이고 2개 있을 때 100이고 3개 있을 땐 thousand으로 읽어요.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긴 숫자가 나와도 쉼표에 따라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은 어떻게 읽을까요? 10,000. 그럼 100만, 10만은? 100,000. 그쵸? 10,000, 100,000. 그 다음에 공이 6개가 있는 거는 100만인데 100만 어떻게 읽는 거예요, 영어로? 100,000. million으로 읽는 거죠. 그럼 얘 자체는 million이구나. 그럼 공 6개 앞에 또 붙는 거는 10 million, 100 million, 그 다음에 billion 이렇게 읽는다는 것까지 체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를 읽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웠고요. 여태까지 영작 2개를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영상 보고 바로 돌아올게요. It's all right now. I don't wanna be the one who's always left undone, losing more and more. I'm drained of everything, falling down. I'll go see through in the sunset. It's alright now. It's alright now. Yeah, yeah. It's alright now. We're watching restoration for the 가슴이 약간 뭉클해지고 내가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느끼는 게 많은 그런 엔딩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쪽방촌 노인들은 113만 3,560원이라는 큰 돈을 기부를 했죠. 자, 그러면 기부하다는 영어로 볼까요? 기부라는 명사입니다. 3가지 뜻이 있는 거고요. donation, donation, donation. 다음 contribution, contribution, contribution. 그리고 이 subscription은요, 그러니까 다달이 매달 기부할 때를 subscri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정기 구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단어의 의미는 subscription, 정기적으로 기부하다라는 기부라는 의미예요. subscription, subscription. 공통점, tion 명사, tion 명사, tion 명사니까 이번에는 그럼 얘는 동사를 어떻게 말할까? donate, 뒤에 to가 자주 붙고요. contribute도 to가 자주 붙고요. subscribe도
to가 붙어요. 왜? 누구누구한테 기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동사랑 뒤에 나와 있는 전치사가 뭔지 같이 연락하지 마시고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기부를 하는 거지 기부를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to. 여기도 뭐뭐에 대해서 기부하는 거가 toward가 붙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donate, contribute, subscribe. 공통점은 TION이 없어지고 동사 품사로 변했다라는 게 공통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거는요. 이런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fundraise 하다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요. donate와 fundraise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donate는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기부하는 거고요. fundraise는요. 돈을 모으는 건데요. 어떠한 영향력, 뭔가를 내가 cause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는 단순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donate 한다는 것과 fundraise는 내가 어떠한 활동을 위해서 어떠한 cause 때문에 돈을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본격적으로 오늘 마지막 순서를 정리할 거는요. 바로 이 영작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많이 울렸던 단어죠. 쪽방촌 노인들은 113만 3,560원을 기부했다. 이 문장 구조 잘 보세요. 쪽방촌 노인들은 기부했다. 113만 3,560원을. 주어, 동사, 목적어 딱 되게 단순한 문장이에요. 근데 더 설명해주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두 가지 문장을 할 건데 이 113만 3,560원은 어떤 돈인 거예요? 고물을 팔아들인 번수익. 바로 이 돈을 꾸며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애들은 가장 명사 가까이에 있는데 얘가 영작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필요한 단어들을 먼저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쪽방촌은요, doll's house. doll's house, doll's house. 그 다음 두 번째, 노인은 우리 예전에 한번 노년기에서 배웠던 표현과 똑같아요. 사람들인데 그걸 응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 age라는 것 자체가 동사를 쓰면 나이가 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이자 동사거든요. aged people라고 하면 노인을 의미합니다. aged people, aged people, aged people. 그 다음 단어 방금 나왔던 거죠? 기부하다, donate, donate, donate. 그리고 오늘의 키포인트, 고물, junk, junk, junk. 자, 이제 우리 재료 다 모았어요.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영작을 해봅시다. 쪽방촌 노인들은 기부했다. 113만 3,560원을. 자,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는 연습도 같이 해볼게요. 지금 공이 6개니까 마지막 단위가 밀리언으로 끝난다는 것까지 잘 기억하시고요. 자, 쪽방촌 노인들, the aged people. 그러면 쪽방촌 노인들은 그냥 doll's house aged people라고 하고만 하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노인들, 쪽방촌에 살고 있는 living in a doll's houses, 기부했다, donated 1,133,561. 읽는 것도 이렇게 해결된 거예요. 그쵸? 공이 6개가 있는 거니까 마지막 million으로 읽는 거고 3개가 남았을 때는 thousand으로 읽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앞에 컴마 앞에 이게 10단인지 100단인지 1000단인지만 여러분이 딱 보시고 읽으시면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113만 3,560원이 어떤 돈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 113만 1,133,560라는 요 자체를 수식해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바뀌나 봐요. 쪽방촌 노인들은 기부를 했대요. 113만 3,560원을. 여기까지는 달라지는 게 없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뭐를 써서? 고물을 팔아 번 수익. 자, 근데 내가 바꿔야 되는 이 수식어구 자체에서 팔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문장에서는 동사가 2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한텐 뭐가 있죠? 관계대명사가 있잖아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비슷한 역할을 해서 동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번에는 문장에서 바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쪽방촌 노인들은 기부했다. 아까 얘기했죠. The aged people living in those houses 기부했다. Donate 1,133,561을 기부를 했는데 고물을 팔아. 파는 게 동사니까 동사를 써야지 되는 거잖아. 영어로도.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Which is earned from selling junks. 고물을 팔아서 얻은 수익을 이거를 기부를 했다라는 거죠. 누가? 쪽방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실 때에도 한국어로도 그게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거 자체가 명사인지를 잘 따져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시면은요, 절대 영작하시는데 어려운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고 그것만 잘 활용을 하셔도 영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식하고 싶은 명사 바로 옆에 수식을 받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수식을 해주는 애들은 꼭 명사와 가장 가깝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로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 문제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바로 우리가 팝퀴즈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열심히 같이 번역한 거기 때문에 영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 조금 아쉽죠. The aged people living in those houses donated 1,133,561 which is earned from selling junk. 그것은 고물을 팔아서 번 수익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팝퀴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팝퀴즈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거는 바로 고물의 품격이었어요. 고물은 절대로 우리가 다시 쓸 수 없다고 생각됐던 거였는데 그게 바뀐 거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 그게 또 다른 가치를 창조해냈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반에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는 아마 오늘 팝퀴즈의 정답을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팝퀴즈는요, 바로 What do we call something that can't be recycled? What do we call something that can't be recycled? 아까 여기서 음식 얘기했었죠? 인스턴트 음식은 뭐뭐 음식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단어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의어 말고 그 단어를 잘 생각하세요. 마지막 한 번 더. What do we call something that can't be recycled? 정답을 알고 계신 친구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꼭 정답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서 영어 공부 재밌게 해봐요. 수고 많이 했어요. 바이바이.